뭐 책을 안 가져와서 옆에 붙어보면 붙어야지 어떡할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현상의 탐과 윤리, 연구윤리 보고 있었는데 연구윤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첫 번째는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는 일단 연구의 대상자의 목적, 연구 과정, 40조 동의를 구하고 뭐를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연구 대상자한테 어떤 영향 미칠지, 그 다음에 예상되는 피해 이런 거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되고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사생활 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 이해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자,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 원칙 나와 있어요. 요거는 객관적 태도, 가치 중립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 수집해야 되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하거나 변조, 위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 태도지 얘들아. 그 다음에 가치 중립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왜곡을 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 계속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공표와 관련된 윤리 원칙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왜곡, 축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못하는 거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라. 여러분들 보고서 쓰면은 왜 박사는 왜? 내가 웃겨? 씨. 저거 삼행시 지었어 너? 네. 했어? 안 한다더니 했네? 저요? 안 했죠. 그래? 그랬구나. 뽑혔어? 아니요. 그랬구나. 자, 어쨌건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돼. 그래서 보고서 쓸 때 보면 출처 안 밝힌 애들 너무 많아. 선생님 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은 것도 역시 출처를 밝혀야 돼요. 출처 안 밝히면은 얘들아 그게 표절이야, 표절. 그 다음에 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결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연구에 대한 고지 의무와 예외 얘기했었지. 사전에 못 알리면 사전에 알려가지고 연구의 결과나 연구의 과정이 왜곡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 발표하기 전에 분명히 사후에 동의를 구하고 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보면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 여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 태도, 그 다음에 가치 중립, 이익이 여기 계속 나와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 보면 내과 의사였는데 세뮤얼 모턴 이 사람들 보면 19세기가 어떠냐면은 서양인들이 그것도 백인들이 있잖아. 자기들이 엄청 잘났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야. 그래서 뭐 흑인종이라든지 우리와 같은 황인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인종에 대해서 차별도 하고 무시도 하고 특히 우리가 되게 열등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거든. 그러니까 그 백인 의사가 보면 두개골 용적에 따라 지능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백인의 두개골 용적이 유색인종 두개골 용적보다 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인이 더 똑똑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뇌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두개골이.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누구지? 지지난주에 집사부 일체 봤어? 거기에 카이스트 뇌과학자 나온 거 봤어? 안 봤어? 오, 그랬구나. 진짜로 있잖아요. 얘들아, 뇌의 크기랑 그 지능이랑 관련이 있대. 근데 이게 인종끼리 비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같은 여성, 같은 남성, 요렇게, 성별이 같거나 인종이 같으면은 그렇게 비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같은 여성 중에서 뇌가 조금 더 크면은 더 똑똑할 확률이 높대. 그러니까 머리 큰 애들이 잘 보이라고 했지. 알았지? 머리 여기 소두네 서연이? 이게, 그에 비해서 그래 그치 어쨌건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 근데 보면은 얘는 어떻게 이제 두개골을 수집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 백인이 흑인에 비해 뇌 용적이 10%가량 더 크며 그 수치만큼 지능도 더 뛰어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 이에 대해 진화 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골드는 자, 모턴의 오류를 지적한 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얘는 이제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했냐면 자, 인종에 따라 뇌 용적이 다르고 지능이 다르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인종에 따라 지능 수준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건 뭐야? 연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치?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한 거야. 애초부터 결론을 내리고 가치가 이미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자, 백인종의 두개골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격이 큰 남성들의 것들만 모아서 분석을 했고, 유색 인종의 경우에는 체구가 작은 여성들의 것만 골라서 분석을 했대. 그러니까 당연히 뇌 그 두개골의 크기 차이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있는 그대로 하지 않은 거죠. 즉, 이 내과 의사는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까 자기가 내린 결론 있잖아. 백인 인종이 더 뇌의 용적이 클 것이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왜곡해서 수집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연구 주제 선정과 가설 설정을 할 때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지라도, 여기서 연구자 가치 개입된다고 했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 될지라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나와 있지. 연구 결과를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가치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확대 축소하는 것도 연구윤리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뭐 볼 거냐면 4번 문제 볼까? 내가 풀었다가 나는데, 자, 4번 문제 얘들아, 여기만 볼게. 지금 여기 이제 연구 윤리 측면에서 옳게 평가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보면, 자, 이후에 수집한 질문지 중 모든 응답지에 똑같은 번호를 기재하는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런 문구 나와 있지. 그래 놓고 밑에 보면 의도한 결론을 얻기 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주관적 가치를 개입하였냐?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봐봐. 무성의하게 응답한 거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했지. 이게 연구자가 의도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가치를 개입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지. 오히려 무성의한 응답은 현상에 대한 왜곡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더 정확한 걸 얻어내기 위해선 무성의한 응답을 배제하고 성의 있게 대답한 거를 그걸 분석해야지. 그래야지 오히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무성의한 응답은 배제하고 분석합니다. 자료 분석. 그래서 요거는 연구자의 가치를 개입시킨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나만 아는 거지. 대답이 없지. 대답이 안 할 거지. 그럴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 없으면 여기서 가져가셔도 돼요. 없는 사람? 아, 됐다. 없는 분 여기서 가져가세요. 일단 없는데 다 되겠지 뭐. 닫아. 그거 없어, 더 이상. 없어, 어떡하지? 없는디? 찾아봐봐. 있는 사람은 좀 줘, 친구. 있는 사람은 줘봐.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 어떻게? 없는 거 옆에 붙을래? 친구야? 누구지? 민채야? 서연이 옆에 붙을래? 다현이 왜요? 다현이 없잖아. 자, 우리 보면 지금 자료 수집 방법이랑 자료 수집 방법은 두 문제씩 나오기도 해. 지금 보면 22년도 6월, 작년에 6월 모평도 이렇게 두 문제씩 나왔고, 그러니까 연구 방법하고 자료 수집 방법 엮어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은 단독으로 저렇게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도 지금 보면 연구 방법이랑 엮어서 수능이 하나 출제됐고, 자료 수집 방법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빈도가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연구윤리는 단독으로 출제된 게 재작년, 그러니까 21년도에 이렇게 세 문제 출제됐고, 작년에는 아직까지는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고 문제 속에서 그냥 같이 물어보고 있는 정도예요. 우리는 뭐 풀어볼 거냐면 작년 수능 풀어볼게요. 수능. 22년도 수능 풀어볼게요. 1쪽에 오른쪽이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22년도 수능 보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연구자 갑은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이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하였다. 자, 가설 나왔습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찾아볼게요. 자, 독립변인 뭐예요? 얘기해봐. 독립변인 뭐야? 그렇지. 독립변인은 자기 통제력이 돼야 돼.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학업성취도가 종속변인이 되겠죠? 찾을 수 있어야겠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자, 갑은 아동에게 초콜릿 한 개를 받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조건에서 자신의 기다림 행동 정도를 예측하여 기입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 기다림의 행동 정도는 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 거야?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 중에서? 자기 통제력이겠죠? 그럼 독립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 거야. 기다림 행동 정도를. 그리고 보면은 예측해서 기입하게 했대. 기입하게 했대. 실험한 거야? 질문지법한 거야? 기입했어. 내가 미리 사전에 구조화돼 만들어진 저 기다림 행동 정도를 제작해서 아동한테 자 너가 체크해봐 한 거잖아. 질문지법한 거야 얘들아. 이거 아시겠어요? 기입이란 말 나와있지. 질문지. 자, 그리고 해당 아동의 학업 성적을 구하여 라고 나와 있어. 학업 성취도는 학업 성적으로 지금 조작적 정의한 거지. 자, 통계 분석한 결과 끝까지 기다림. 얘들이 뭐겠어?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애들이겠지. 이런 애들이 나머지 집단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갑이 세운 가설은 수용이 되는 거지. 그치? 됐지? 자, 연구자 을은 갑의 가설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아동 90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다림 행동 정도와 학업 성적을 갑의 연구와 동일하게 수집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갑의 연구와 동일하게 수집하였대. 그럼 뭐 했단 얘기야? 을도. 질문지 했단 얘기지, 그치? 질문지 했단 얘기야. 기다림 행동 정도는 질문지로 물어보고 학업 성적을 구해가지고 통계 분석했다라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해했어? 자,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하여 연구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 갑의 가설과 자신이 추가한 가설을 모두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밑줄 그어볼게요. 기다림의 행동 정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정 변경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을은 연구를 해보니까 기다림 행동 정도랑 학업 성취도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대. 유의미하지 않대.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정의 영향력, 정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런 얘기 한 거야. 그럼 1번 볼게요. 갑은 실험법, 을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틀렸지? 갑 질문지법으로 사용했지. 을도 보면은 동일하게 수집했대. 기다림의 정도를. 그럼 둘 다 질문지법 사용한 거 알 수 있죠? 틀렸어. 자, 기억은 갑을 연구 모두에서 수용되었다. 이것도 틀렸지? 왜? 을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요 얘기 나와 있었죠. 그치? 그러니까 을은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니은이 뭐야? 니은이 기다림의 행동 정도, 기다림 행동 정도는 갑을 연구 모두에서 독립변수로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이다. 이게 맞는 거지. 그치? 그게 맞는 거지? 유진아 힘을 내봐. 힘 이유진아. 자, 4번 볼게요. 디귿이 뭐냐면 학업 성적이에요.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그리고 미음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라고 했는데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가 맞아요. 그쵸? 그다음에 미음 볼게요. 미음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 미음은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학업 성적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미음이 틀린 거야. 미음은 을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리을 나와 있습니다. 리을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얘기가 나오려면 실험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 배경을 조사하여 연구 대상자를 구분한 거야. 질문지나 또는 뭐 문헌 연구로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 두 집단을 구분한 거지 얘들이 실험하기 위해서 구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수는 없어요. 5번은 있잖아. 내가 쭉 읽어보고
여기서 실험법이 없는데 하면 무조건 제껴야 되는 선지인 거야. 저기서는 지금 아무리 봐도 실험법이 나오지가 않지. 그러면 5번은 답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질문집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단과 비교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분석 기준을 달리해서 뭐 성별, 여성, 남성,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저렇게 집단으로 구분했다는 얘기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지 실험하기 위해서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볼게. 자료 수집 방법 해가지고 여기 뭐 나와 있어? 문헌, 질문지, 면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게요. 자,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연구 대상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언어적 응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단서에도 주목하였다. A 뭐예요? 그렇지, 면접. 자, 동일한 연구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한마디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연구자의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문헌이에요, 문헌. 하나의 문항에서 하나의 내용만 묻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게 우리 질문지 유의사항이었지. 그 다음에 수집한 양적 자료란 얘기 나오네. 양적 자료 중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지 확인해서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제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질문지법이야. 자, A는 B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 이거는 문헌연구법의 특징이었지. 그래서 B가 나와야 돼, B. 그래서 틀렸어. 자, B는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질문지법이 필수적인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면접법도 역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틀렸네. 자, C는 A에 비해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죠? 그치? 얘들은 수량화,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질문지법은, 면접법은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포를 형성하면서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질적 연구의 한계점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질문지법은 뭐야? 양적 연구의 장점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BC와 달리 수집된 자료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가능한 거는 질문지법이 제일 큰 특징이었지. 문헌연구법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질문지법이 제일 큰 특징이고 A는 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치? 얘들은 면접법은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질문지법 C는 A에 비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기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겠어? 3번 이렇게 돼야겠네. 답 찾아낼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연구 윤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꼭 질문하세요. 나 질문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문제 다 풀어보시고 질문하셔야 돼. 왜? 시험 범위에도 이거 포함시킨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풀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질문도 나한테 안 하고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알았지? 응. 자, 우리 이제 수능 특강 여기 2단원으로 넘어갈게요. 네, 개인과 사회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윤민아, 일어나 볼래? 윤민? 개인과 사회 구조고, 이거는 이제 개인하고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암기할 게 좀 있어요. 어디가 암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냐면은, 6강. 6강은 그냥 다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고, 좀 이해보다는 사실, 그냥 전형적인 사례를 막 계속 암기해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5강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구조잖아.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걸 사회화라고 얘기하는데 사회화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이제 6강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개인이 어떤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집단의 유형과 집단의 종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6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강에는 이제 사회구조와 일탈행동, 이 구조 속에서 일탈행동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긋나는 행동들, 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게 일탈행동인데 그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는 게 마지막 7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요거 할게요. 자, 여기는 사회화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들이 뭐냐면 먼저 사회화가 뭐냐, 사회화 의미 나오겠죠? 사회화 의미 나오고 이제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그다음에 사회화 유형에 대해서 배웁니다.
대해서 배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역할과 대비해서 역할 갈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하고 관련된 게 역할 행동 차이까지 해가지고 배우는 게 여기 단원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화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화는 한마디로 교육을 얘기해요. 교육.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밑줄 그어볼까요? 지식, 기능, 가치 및 규범을 습득하여. 이게 뭐야? 한마디로 교육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아는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은 뭐가 있을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교육, 그치. 학교가 교육기관이잖아. 학교가 사회화 기관이에요? 습득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얘기하는데, 사회화는 전 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더라는 거야.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끝이 아니지. 대학교도 가지. 대학교 가면 직장도 가지. 직장 가면 직장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규범 이런 거 또 다시 습득해야 돼. 사회가 또 변해. 늙어가지고 내가 노인이 됐어. 근데 또 막 새로운 게 나타나. 그럼 그거 또 배워야 되잖아. 그치? 이런 것들 다 전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더라.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사회화 내용,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보시면 되고, 기능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보겠습니다. 자, 기능하고 갈등하고 비교해보자면 사회화를 긍정적으로 본다. 어떤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기능론이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능론은 사회화라는 건 우리가 얘기했어. 기능론에서 규범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규범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거를 시켜준다라고 보는 거야. 규범,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한 규범을 알아서 우리 사회 통합 존속에 기여하는 게 뭐라고 보는 거야? 사회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는 사회 전체 필요에 의해 구성원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하고 이를 세대 간 전승함으로써 뒤에가 제일 중요하겠지. 사회의 유지 및 통합 존속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갈등론은 사회화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지배 집단, 기득권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사회화는 합의된 규범이 아니라 지배 집단이 합의한 규범만 가르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가치 규범을 전수해서 피지배 집단은 이에 순종하는 태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뭐 배우는 거야? 나중에 니들이 노동자가 되었을 때 사장님한테 순종하는 태도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거 배워서 지배 집단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작용하더라. 나중에 사장님한테 함부로 대들지 않도록. 사장님한테 순종하도록. 그래서 사장님이 계속 내 자식도 사장님 되고 그 자식도 사장님 되고 계속 자본가가 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뭐를 하는 거야? 우리 학교제도 교육제도 얘기했잖아. 계급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화예요. 그럼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뭐냐? 얘들은 상호작용의 과정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사회화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의 기대를 알아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 애기도 있잖아. 보면 5살이고 8살인데 내 눈치를 되게 많이 봐. 저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예쁨 받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살아가는 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대할까를 보면서 살아가지 않아?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내가 여기 7반에서 생활하려면 애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조용히 있어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떠들어도 괜찮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까지 하면 우리 반 애들은 받아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지, 얘들아. 그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이 보는 사회화라고 보는 거야. 타인의 기대를 인식하고 타인의 기대를 타인의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 타인의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화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를 인식하고, 그래서 이런 말 있다? 나중에 대학교 가서 들어봐. 거울자라는 말이 있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거울자를 통해서 타인의 기대를 인식하고 내면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를 어떻게 기대하는지 그 모습을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나의 내면이나 나의 자아를 형성해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 특히 너희들 더 그렇지 않아? 친구들의 시선 이런 거 신경 많이 안 써? 안 써, 유진이? 윤민이? 알았어. 안 쓴대. 자, 이런 것들을 내면하면서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사회화 기간 얘기해 볼게요. 자, 사회화 기간이라는 건 사회화 과정에서 지식, 기능, 가치 및 규범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나 집단을 말하는데,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두 가지 나와 있지, 이유진아. 그치? 자, 설립 목적과 사유와 내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 크게. 설립 목적과 사유와 내용이야. 자, 설립 목적은 사유화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냐 안 됐냐야. 한마디로 교육기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립 목적이 사유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라는 거를 공식적 사유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공식적 사유화 기관은 뭐야? 사유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사유화 역할도 수행하는 기관을 얘기해요. 일단 두 개 이름 외우세요.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공식적과 비공식적으로 나뉘더라. 자, 공식적은 사유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마디로 교육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학교와 직업훈련소 이런 게 되겠지. 그치? 얘들아, 이 문제는 있잖아. 여기 이 파트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5강도 그렇고 6강도 그렇고 집단이나 여기 사회화 기관에 나오는 거는 전형적인 사례, 뭐 학교, 직업훈련소 이런 것들 있는데 전형적이지 않는 사례가 간혹 튀어나올 때가 있어. 뭐 예전에 나온 게 뭐냐면 난민 무슨 생활센터인가? 뭐 난민 생활 지원센터인가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걸 나오고 얘가 어디냐고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거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의 5강이나 6강에서 문제 푸는 방법은 뭐냐면 문맥을 봐야 돼. 앞에를 봐야 돼. 여기에 근데 뭐라고 지어줬냐면 난민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요렇게 나와 있었거든. 그러면 우리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요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5강이나 6강은 문제를 풀 때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앞뒤 문맥 잘 보세요. 근데 저런 거는 우리 전형적으로 알 수 있지. 학교, 직업훈련소 이런 거는. 자,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사회화 목적으로 설립되진 않았어. 목적 자체는. 그치만 사회 역할을 부수적으로 수행해. 가족도 그렇지.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가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사회 전체 합의된 그 규범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와 만났어. 우리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회화를 수행하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가족은 어떤 그런 그냥 만남 그 자체, 친밀한 관계, 요게 목적이지만 그 속에서 배우지. 숟가락 짚는 법, 젓가락 짚는 법, 양치하는 법, 기본적인 우리의 기능이나 지식이나 규범 이런 거 배우지 여러분들. 그래서 가족도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또래 집단도 마찬가지지. 친구들 통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규범들, 약속들 배우잖아. 거짓말하면 안 돼. 친구랑 약속 시간 지켜야 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는 얘들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지 사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그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규범 이런 것들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대중매체도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야. 대중매체는 어떤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규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 네 가지는 전형적으로 나오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의 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방금 이 전형적인 사례를 다르게 기준으로 해서 또 나눠볼 수 있대. 이번엔 내용에 따라서야. 사회화 내용이 기초적인 수준이냐 또는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이냐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기관과 2차적 사회화기관으로 나눠볼 수 있대. 그럼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네? 됐어? 자, 그러면 1차적 사회화기관은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가치, 규범,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숟가락 찝는 법, 젓가락 찝는 법,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 이런 게 기초적인 거지.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워,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배우잖아, 그치? 가족, 그래서 나와 있는 거야, 가족. 또래 집단. 자, 그래서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1차적 사회화기관의 대표적인 건 가족과 또래 집단이다. 저 사례만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1차적 사회화기관은 가족과 또래 집단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사회화기관은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를 담당하더라.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대중매체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도 물어본다? 쌤, 그럼 중학교는요? 이렇게 막 물어봐. 중학교는 1차예요? 2차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학교를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고 보는 거 우리 명확하지? 근데 중학교를 1차적이냐 2차적이냐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 우리는 고등학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는 2차적 사회화기관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옆으로 가볼게. 자, 그럼 여기 봐봐. 주요 사회화기관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지워보고 우리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가족, 또래 집단, 학교, 직장, 대중매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립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구분해 볼게요. 앞에는 설립 목적. 설립 목적은 공식적, 비공식적이었어. 사회화 내용은 1차적, 2차적이었어. 그치? 자, 가족 얘기해 봅시다. 가족은 어떻게 돼요? 목적에 따르면 비공식적. 자, 내용에 따르면 1차적.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많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 인성의 기본틀을 형성하더라. 그래서 뭐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원초적인 사회화는 유아와 같은 본능적인 특성이 강한 인간을 사회적 문화적 존재로 변화시키기에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 기능, 언어, 전수과정 이런 걸 말한대. 그래서 1차적 사회화 이렇게 얘기한대요. 같은 말이죠. 1차적 사회화. 집에서 다 배워오지. 자, 또래 집단 나와 있어요. 또래 집단은 목적에 따르면 뭐예요? 설립 목적은 비공식, 내용은 1차적. 그렇지. 자, 학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대학교, 고등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는 목적에 따르면 공식, 그 다음에 내용은 2차적. 그렇지. 자, 직장 나와 있어요. 주로 성인기의 사회화를 담당한데 목적에 따르면 그렇지, 비공식. 비공식적.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르면 2차적. 그렇지. 잘했어. 자, 마지막 대중매체가 좀 헷갈려. 대중매체는 목적에 따르면 비공식적. 내용은 2차적. 요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지?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했어. 그 다음에 인간의 성장 과정과 사회화 나와 있네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그래서 주요 사회화기가 나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에 이제 재사회화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성년기에는 주로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지금 보면 성년기에는 직장, 시민단체, 정당 등 소속 집단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즉 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성년기에는 주로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일단 한번 써봅시다. 그래놓고 우리 재사회화가 뭔지 한번 볼게요. 밑에 사회화 유형 나와 있어요. 보면 사회화 유형 2개 나와 있죠. 얘기사회화랑 재사회화가 나와 있어요. 얘기는 여기 얘가 미리야, 미리. 미리. 우리 예측하다 요것도 미리잖아, 미리. 얘가 미리야, 미리. 미리. 한마디로 미리 사회화하는 게 얘기 사회화야. 여기 나와 있지. 미리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럼 언제 미리 하느냐 보면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미리 학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거 있지. 이제 교사가 되잖아. 교사가 되면 신규 연수를 가. 교사가 이제 최종 합격이 돼. 최종 합격이 되면은 이제 발령을 3월에 받거든? 이제 발령 받기 전에 2월 한 3주 동안 저기 대전교육 연수원이라 되어 있어. 자, 얘 목적에 따르면은 뭘까? 설립 목적에 따르면? 교육연수원이야. 설립 목적에 따르면? 공식적 사회학이요. 그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그치? 공식적 사회학이가 아니고 얘 1차일까 2차일까? 2차. 그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그치? 요거 2차 사회학이 하지. 여기 가면은 뭘 하면은 예비교사들. 나 아직 교사 된 거 아니야. 발령이 안 났거든. 예비교사들을 위해서 신규교사 연수를 해. 그럼 보면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 나 3월이 돼야지 이제 교사 집단에 들어가는 거야.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걸 기대하고 교사한테 필요한 거기 가면은 뭐 문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생활지도하는 거, 상담하는 거 이런 거 배우거든.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습득하는 거야. 그게 바로 얘기사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가 속하게 될 집단의 것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이더라. 그리고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지. 대학 전에 신입생 예비교육하는 거. 오리엔테이션 간다고 얘기하잖아.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와, 선생님 때는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술 먹는 행사야. 술 먹는 2박 3일 동안 술을 먹여. 어디 리조트에다 가둬놓고 2박 3일 동안 술을 먹이거든. 그것도 2월에 그러면 3월에 아직 입학식 안 했어. 그럼 나 아직 대학생 아니야. 대학생 아닌데 그 대학교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지.
그 대학교에 이제 내가 진학을 할 거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술 먹는 거 배우는 거지. 필요하지. 왜? 대학교 가면 술 먹어야 되니까. 필요한 기능을 배웠어. 그다음에 거기 가면 또 뭐 배워? 수강 신청하는 방법, 그다음에 개설되는 과목, 그다음에 뭐 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게 된 거를 미리 배우는 과정이죠. 그럼 이런 신입생 예비교육이나 이런 예비교사 교육하는 거 왜 할까? 그 집단에 갔을 때 적응을 빨리 잘 하라고. 그런 목적이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재사회화가 있어요. 재는 다시 사회화한다는 얘기지. 다시. 자, 다시 사회화한다는 얘기인데 뭔지 볼게.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소속 집단 등의 변동, 이런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가치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을 얘기하더라. 대표적인 게 정보사회, 사회가 변화했지, 환경이 변화했지,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컴퓨터 교육 받거나 스마트폰 교육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사회화의 예입니다. 한번 써볼까? 유진아 써볼려? 유진아? 윤미도 써볼려? 정보사회 적응을 위한 노인들의 컴퓨터 교육 이런 것들이 재사회화의 예이다. 개인이 처한 환경 또는 급격한 사회 변화 이런 것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는 거야. 가치를 배우고 규범을 배우는 거. 이런 거는 주로 어디서 나타난다고? 성인기에 나타난다고. 성인기가 그렇지 환경의 변화가 많지. 직장의 변화가 있거나 또 뭐 내가 정당의 변화가 있거나 직장의 변화가 제일 크겠지. 그 다음에 아까처럼 지금 노인들처럼 환경의 변화, 뭐 정보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는 이런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재사회화이다. 사실 얘기사회화랑 재사회화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 55페이지 살펴볼 텐데 재사회화이면서 그러니까 얘기사회화이면서 재사회화인 경우가 있어. 교과서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안 갖고 왔구나. 55페이지를 안 넣었네. 자,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55페이지를 보면 없는 친구들 위해서 이것도 촬영을 해줄까 이렇게? 내 얼굴 씨. 이게 뭐야? 바보. 이렇게 되네. 보여? 이렇게 되네. 굳이 안 해도 되나? 보면 여기 재사회화랑 얘기사회화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먼저 볼게요. 땡땡국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땡땡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땡땡국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국으로 이 나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나라로 소속되기를 예상하거나 소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배우고 있는 거지. 그럼 가는 뭐겠어? 얘기사회화야. 놔볼게. 결혼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 교육을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어요.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얘들은 지금 뭐야? 이미 소속의 한국이라는 소속 집단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재사회화지. 그럼 보면 가는 얘기사회화하고 나는 재사회화야. 근데 있잖아. 가도 봐봐. 가도 보면은 결국에 개인이 소속 집단이 변경될 거를 예상하고 미리 배우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럼 가는 얘기사회화가 되면서 재사회화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나 환경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이나 가치나 규범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가든 나든 똑같이 재사회화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가는 아직 내가 그 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미리 소속될 걸 예상하고 배우기 때문에 얘기사회화이면서 재사회화가 되는 거고 나는 이미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한국이라는 집단에. 그래서 얘는 재사회화만 해당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냐면 또 문제 풀다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뭐 과장인가 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할 걸 예상하고 팀장 교육을 받는다 뭐 이런 사례가 있었어. 팀장 교육인가? 그러면서 거기서 답이 뭐였냐면 이 팀장 교육을 받는 사례는 얘기사회화이면서 재사회화이다. 이렇게 온 거야 나한테. 이렇게 그게 답이었거든.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얘기사회화인 건 이해가 된대. 왜? 팀장이 아직 된 건 아니니까. 근데 왜 이게 재사회화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어쨌건 변화된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재사회화라고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 성년기 이후에는 주로 재사회화가 나타난다고 했어.
그러면 사회화가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이게 뭐 유아기부터 뭐 노년기라고 해보자. 또 이때가 성년기라고 해봐. 성년기 이후에는 주로 제사회화가 나타나는 거야. 주로 제사회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같이 모두 나타나더라. 얘기사회화도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 둘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기는 해.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분하게 나오긴 하겠지. 얘기사회화인 경우가 뭐 제사회화인 경우가 얘기사회화이진 않겠지.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한국인 요거 나 같은 경우는 제사회화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었어? 얘기사회화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요런 경우는 제사회화와 얘기사회화를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요 경우에는 얘기사회화랑 제사회화를 구분하기는 어렵겠지. 그치? 요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지위와 역할이에요. 지위와 역할. 자, 지위라는 거는 시계 봐. 속상하게. 소속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위치. 자, 지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귀속지위와 성취지위가 있는데 귀속지위는 노력이나 개인의 노력, 업적과 상관없이 밑줄 그어볼까요? 선천적,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다. 내가 태어나기를 딸로 태어났어. 내 노력이나 내 업적과 상관이 있나? 내가 노력해서 딸로 태어난 거야? 아니지, 그치. 유전자로 그렇게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딸, 아들. 요런 건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야. 요런 게 귀속지. 그 다음에 세습신분. 세습신분하면 우리 또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거 생각나지? 태어나기를 뭐 크샤트리아, 수드라 이런 거로 태어나는 거잖아. 이런 세습신분. 그 다음에 청소년, 노인 요런 것도 내가 뭐지? 이렇게 나이가 지나가면서 바뀌기는 하지만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청소년, 노인. 우리 사회에서 내가 청소년인 지위, 노인 지위도 역시 귀속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가끔 이런 게 나와. 채식주의자, 이상주의자. 자, 이런 게 지위가 될까? 그 개인의 성향인 거야. 성향인 거야. 이건 지위라고 볼 수 없어. 이상주의자, 채식주의자 가끔 나왔어? 이런 거는 뭐라고 본다? 아니다. 지위가 아니다. 그냥 개인의 성향일 뿐이다. 아시겠죠? 자, 특징 보면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 가질 수, 그다음에 성취지위 얘기 안 했구나. 미안. 성취지위는 뭐다?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업적 등을 위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지위라는 거야. 후천적으로. 성취, 내가 얻었다라는 거지. 자, 사례 학급 회장. 내가 없는 사이에 학급 회장이 벌써 결정이 됐더라. 역시 1학년, 2학년의 그 여학생들의 파워를 못 이긴 건가? 민준이가 됐던데. 그치. 나윤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민준이가 성취해서 얻은 거지. 그치? 노력 많이 했잖아. 그다음에 사장님 역시도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아버지, 남편 이런 거야. 아버지 되기 힘들어 얘들아. 엄마 되기도 힘들어. 애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성취지야 얘들아. 남편 되는 거, 아내 되는 거, 결혼은 쉬운 줄 알아? 결혼도 엄청 노력 많이 해야 돼. 나 노력 되게 많이 해서 결혼했어. 오빠 쫓아다니면서, 그치? 왜 남편, 아내 이런 것도 성취지, 알았지? 많이 헷갈리는 거. 자, 개인은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치? 나 봐봐. 나 학교에 오면 교사인데 집에 가면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그치? 엄마이자, 나 되게 많지 지위. 너희들도 그럴걸? 딸이자, 그다음에 여기 오면 학생이자, 뭐 또 다른 지위가 있나? 뭐 알바생도 있나? 뭐 그런 거. 그러면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개인이 갖는 지위가 달라지더라. 현대사회에 오면은 당연히 성취지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에 지위가 있으면 얘들아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지위가 있으면 얘들아 역할이 따라와야 돼. 역할. 자, 볼게요. 역할이라는 건 개인이 가진 지위에 대하여 소속 집단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방식. 지위, 기대, 행동 방식. 저렇게 밑줄 그어볼까? 자, 학생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학생이라는 지위라는 지위에 대해서 학교가 기대하는 행동 방식은 뭘까요? 제일 기본이 뭐겠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게 바로 역할이겠지. 근데 우리 다 공부 열심히 하나?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있지. 그게 뭐야? 역할, 행동.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역할은 기대되는 행동 방식이야. 역할 행동 또는 역할 수행은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얘기해요. 그러면 얘들아, 역할 행동은 사람마다 다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쵸?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세 번째까지만 할게. 동일한 지위와 역할을 가진 개인들 간에도 역할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더라. 그러면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역할이 있다면 윤민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잘 나와. 그럼 역할 행동에 따라서 성적이 잘 나온 거지. 그리고 성적이 잘 나서 상을 받았어? 역할 행동에 따라 상을 받은 거지. 그 제일 중요한 거야. 개인의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다라는 거. 역할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야? 아니야. 역할은 기대되는 행동 방식이지. 실제로 수행한 거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박서연 너 왜 자꾸 웃냐?